시장은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이상준입니다. 증시 콘서트 호불호,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에 시청자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우려가 오늘 현실로 나타난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유로존 문제 또 튀어나왔고 미국 경제 지표는 여전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의 수급을 가지고 본다면은 일단 외국인도 팔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관도 매도를 하고 있고. 예. 자, 수급이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날은 더워지지만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쑥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쑥 들어갔다고 네. 봐야겠죠. 네. 근데 기업 실적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발표되는 지표마다 그렇게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당분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어닝 들거든요. 시즌이 아니라 워닝 시즌이라는 글쎄 말입니다. 예. 자, 국내 정치는 이 해외 변수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럴 때는 이제 나무보다는 숲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큰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출연하실 분도 그런 큰 그림 그리는 거를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보통 전수해 주시는 분이라 그러면요. 한번 우리도 한번 좀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종목보다는 시장이 더 중요한 흐름인데요. 어떤 분이 나오셨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증시 콘서트 호불호 17번째 시간 지금 출발합니다. 유로존 문제,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는 상황 또 튀어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이번에는 좀 기분이 좀 나쁜데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의심이 가는 게 그 합의문에 잉크가 많았을까요? 그렇죠. 일단 나왔던 게, 통합, 감독기구 만드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연말까지 한다 그랬는데 네. 내년 상반기까지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 잠깐 나오는 얘기는 20년은 걸릴 거다 그 얘기도 나오고 20년.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시장의 지표를 보니까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 국제금리 다시 7%를 넘어가서 네. 네. 아무래도 조만간에 또 한번 모여서 네. 또 같이 밥을 한번 드시고 네. 마일리지를 쌓고 이런 있어야 될까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EU 재무장관 오늘부터인가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8일 9일. 그거를 조금 이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대책을 세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이제 오늘이고 네. EU 재무장관 회의는 내일인데 예. 그 EU 정상회담 보면은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조금 나오니까 시장이 아주 격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기대하는 게 없다는 거. 그게 그나마 좀 다행인 거였어요. 한번 또 기대하지 말아볼까? 기대를 안 하고 있다가 뭐가 나오면 우리도 애써 무시해가지고 그런 게 열렸어? 그 일정 자체를 모르는데 예. 낯짝해나 싶기도 해요. 그게 더 낫죠. 핀란드 얘기도 좀 불안하죠. 처음 나온 거죠 지금 북유럽 쪽에서. 맞아요. 여차하면 우리는 나가버리겠다. 예. 근데 우리가 왜 거기다 돈을 주느냐 북유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대체로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게 제일 좀 불안한 요인, 사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반박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 치고 사실이 아닌 적이 없잖아요. 네, 결국은 아마 핀란드 혼자 생각 아니고 진짜 그 북유럽 전체 생각이라면 네. 이게 정말 그 연말에서 내년으로 미뤄진 게 아까 제가 잠깐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이 아니라 영영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의심이 많으셨고. 글쎄 말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일단 의심하고 보니까. 그 유로존의 헤게모니 때문에라도 뭔가 좀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핀란드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 이런 데는 그렇죠. 굳이 할 이유가 없죠. 네. 아예 진짜 막말로 그 사람들 말대로 탈퇴해버리는 게 속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얘기도 좀 해볼까요? 중국 일단은 물가 부담은 좀 낮아졌는데 그렇죠. 요번에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되고요 이번 주에. 그렇죠. 되게 이제 그 컨센서스는 7.7%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아침에도 그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 나왔는데 물가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또 내지는 물가가 떨어지는 것에 주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나오는 정책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건데요.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 물가가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물가가 떨어지면 GDP 성장률이 좀
네, 실질 GDP는 저기 그 높아질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실질 GDP는 더 높아질 수가 있지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경기가 꺾어지기 때문에 네. GDP 총량 자체도 명목 같이 GDP는 조금 줄어들 둔화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있다고 거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중국 관련해서는 사실 궁금한 부분이 금리 인하 카드를 2번이나 썼거든요, 지금. 근데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했는데, 그래서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추가 금리 인하가 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죠, 뭐. 네. 아니 하는 건 하는 건데 그때쯤 지금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기를 원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그런 건 근데 아닐까요? 과거에도 이렇게 사이클 보면은 금리 인하를 딱 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시장이 도는 게 아니라 거의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막바지 가서 시장이 도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또 뭐 그거 외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이번엔 뭐 지준율도 건들 수가 있겠고, 네. 아니면 또 돈을 푸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돈 푸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미국은 지표들이 미국은 뭐 럭비건 같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나쁘게 나왔을 때는 시장이 양적 완화다 이래고서 막 급등을 했는데 반대로 고용 지표 나쁘게 나오니까 이건 진짜 나쁜 거다. 이러고서 시장이 또 빠지고 이거 뭐 종잡을 수가 없네요. 아니 뭐 ADP 민간 고용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고용 보고서 좋아지는 게 아닌가 괜찮다고 했는데 봤었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기대가 예. 되게 안 된 거죠, 이게. 아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두 가지 고용 쪽하고 주택 경기 쪽이 제일 문제잖아요. 예. 근데 주택 경기 쪽은 그래도 바닥에서 돌아서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주택은 돌아서는 것 같아요. 네. 예, 가격도 조금 돌아섰고요. 고용 쪽이 문제인데 실제 그 예상보다 너무 낮게 나와서 그 충격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은 그 취업자 수가 중요한데 네. 절대 수치 자체도 지금 크질 않나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낮아졌는데 그것보다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주택 경기가 그 바닥을 쳐 돌아서면 이제 금융기관들의 위험은 줄어들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단초가 돼서 이제 싹 온기가 퍼져나가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초입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미국도 이번 7월 말에 지금 연준회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올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나올수록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은 높아지겠죠. 이번에 QE3를 하지 않는다면 예.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오바마 선거와 관련해서 임팩트를 줄 시간이 없잖아요. 조금 부족할 거였죠. 미국 대선이 11월인가요? 11월 24일에 예. 그렇죠. 그래서 7, 8월은 뭐 하더라도 9월까지는 나와줘야지 스케줄상 맞는 거죠. 언행치가 우리 말을 들어야지 말이죠. 아무튼 뭐 미국 상황 그렇게 좀 쳐다보고요. 오늘 금요일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렇고 제일 황당한 게 삼성전자 움직이는 겁니다. 맞아요. 개별주 됐어요, 삼성전자가. 그렇죠. 뭐 3, 4% 오르는 것도 유도 아니더니만 예, 빠지는 빠질 때 것도 3%씩 예, 그냥 그렇죠. 뭐 그냥 빠져버리니까요. 아니 사실은 그 6조 7천이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그렇죠. 사상 최대 예. 실적이고 예상치를 충분히 충족을 시켰는데 수급료이 때문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게 이게 이제 어닝 시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그 정도 어닝을 보여줘도 네. 주가는 빠진단 말이에요. 수급 때문에. 삼성전자는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뭐 그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예, 특히나 이제 뭐 외국인들이 한국 비중 줄이려고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공격적으로 파는 거 틀림없고 국내 기관들도 뭐 한때는 삼성전자 주식 다 쫓아서다가 지금은 뭐 빠지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꾸 내몰리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자문사들도 지금 많이 삼성전자 줄인다고 하죠? 비중이 여전히 높으니까 높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줄인다고 얘기가 좀 돌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밤에 이제 그 알코아를 그 필두로 해서 미국도 이제 어닝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도 어닝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예. 예. 그 우리나라는- 알코아도 그렇게 뭐 좋을 것 같지는 않다고 그러죠. 예. 그래요? 예. 근데 워낙 뭐 미국 기업 실적, 어닝 시즌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인데 아무튼 뭐 알코 실적 나오면은 그게 대부분 신호탄이 되더라고요. 잘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일정 보면은 뭐 만기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있고요. 또 금통위도 같은 날 있습니다. 금통위 금리 인하 얘기가 슬슬 흘러나옵니다. 글쎄요, 뭐 금리 인하를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동결만 해도 사실은 괜찮은데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선제적으로 네. 좀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외국계 리포트에서는 뭐 3% 정도를 네.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0.5 빠지는 건가요? 그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기도 한쪽에서 며칠 하는데. 전에 나온 보고서는 한국은 금리나 여력이 없다 이런 보고서도 한번 나온 아, 적이 있나요? 그랬나요? 그런 보고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금리 인하하면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우리 실제로? 국내적으로는 네. 국내적으로는 사실은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 내부적인 신용 문제가 아니고 저기 그 외부에서 있는 수급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금리를
조정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심리적인 건 몰라도. 수급도 뭐 저희 그 외국 수급이지 국내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금리나 하면은 좀 호재로 반응을 할 텐데. 네. 그렇죠. 일단 뭐 심리적으로 영향은 주겠지만 글쎄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고요. 실물하고는 지금 좀 별개의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황 토크는 대충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 의견을 좀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의견이 상당히 궁금한데요. 특히 요새 시장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의견 올리시는 분들 뭐 소정의 사은품 드리는데요. 책 선전 한 번 더 해주세요. 예, 저는 기업 분석이 처음인데 그래가지고 예스24에 선정하는 네. 스타 저자 55인에 예, 축하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책은 많이 안 팔리고 영광입니다. 예. 우리 그 영광 가문의 해야 영광이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저 책을 드린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보다 시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언을 주실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나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이미지 앵커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앵커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증시 콘서트 호불호 오늘 출연하신 분은 누구일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3가지 키워드로 이분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어떤 건지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략적 자산 배분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늘 강조가 되곤 합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분, 이 전략적 분산 투자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같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자산을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강조하고 계신 전략적 자산 배분, 과연 어떤 건지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이 나오고 있네요. 이분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입니다. 탑다운 투자 전략, 즉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전략을 얘기를 하는데요. 환율과 인구 통계, 금리 등 거시 경제 지표를 통해서 경제를 분석을 하고요. 유망 업종이나 투자 대상을 찾은 뒤에 맨 마지막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국내 경제에서 탑다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이 부분도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소식에 묻지도 또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투자를 감행하신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라면 역시 한 번쯤은 있을 법한 그런 경험인데요. 최근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시청자 여러분의 자산은 어디로 굴러가고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이분과 함께 돈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분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의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홍춘욱 박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그 강병욱 교수 책 갖고선 본인 자랑하는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본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운 책을 하나 썼죠. 예. 돈 좀 굴려봅시다. 그리고 예. 부제가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을 단 책을 하나 썼는데요. 책이 우리 강 교수님 책처럼 이렇게 쉽고 재밌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책 자체가 이 탑다운 전략 이러는 순간 예. 약간 내용은 좀 어렵다라는 그런 평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거시경제에서부터 산업 분석으로 네. 산업 분석에서 어떤 스타일의 종목까지 투자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나름 한국에서 그래도 첫 번째 제대로 된 어떤 탑다운 투자 전략을 시도하는 그런 책을 냈다는 점에서
조금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예. 책을 아주 바람직한 본인 소개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책을 하나 쓰고 그걸 완전히 출간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저희 그 노력이 많이 드는데 아무튼 축하드리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사실 엄청 예, 두꺼우시더라고요. 이 포털 사이트 가보면 몇몇 포털 사이트는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지겨울 정도의 예, 그렇죠. 이 원장 책 사셨다고요? 감사합니다.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자, 너무 그런데 두꺼워서 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홍 박사께서 이 금융권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 예. 96년에까지만 해도 경제연구소에서 쭉 일을 하다가요. 네. 그때 이제 경제연구소 일을 한참 하던 중에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금융 또 그 기업들이 점점 그 증권 산업이 향후의 미래 성장 산업이다. 물론 그 뒤에 외환위기가 왔지만 네. 그때는 그런 붐 속에서 처음 창립했던 교보증권 창립 멤버로 처음으로 그 리서치 센터에서 애널리스트로 예. 처음에 이 금융업종에 참여를 하게 됐죠. 예. 예. 이 글로벌 전반이 그냥 변수 하나 터질 때마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 그냥 맞춰가지고 그냥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뭐 그 다음날 더 나빴다가 이렇게 되고 있어서 뉴스 하나 가지고. 네, 투자가 아주 그냥 정말 힘들거든요. 예. 요즘 보시기에 개인들 돈을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 매년 최근에 한국 정부가 돈을 좀 제대로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계금융조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죠? 통계청, 한국은행에서 같이 해서 우리나라에 거의 10,000가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가구가 어디에 돈을 투자하고 있고 또 그 돈을 투자하는 목적, 배경, 운용 방법에 대한 이 통계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전체 돈의 약 76%는 그냥 부동산에 그냥 투자를 한 다음에 나머지 약 24%, 23%의 돈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펀드나 증권에 있는 랩 상품에 예. 그렇게 많이 몰리더니 올해 들어서서는 또 그 돈들이 전부 또 ELS, 예. ELF 쪽, 절세형. 예. 뭐 그런 쪽으로 예. 돈이 엄청나게 몰리는 이 돈의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만 정작 보면 부동산에 대한 사랑, 외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는 참 그 과거부터 오랫동안 내려오는 그 패턴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못 빼서 그런 건 아닐까요? 둘 다. 싶어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그 KB에서 조사하는 음. 전국 주택가격 조사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의 그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은 수도권은 분명히 계속 그 지난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2006년 또는 2008년이 이제 쌍 고점을 치고 난 다음부터 쭉 조정이잖아요. 예. 그런데 비해서 그 남쪽, 특히 네. 대전 이남에 대구라든가 광주라든가 부산 쪽의 부동산 가격은 꽤 많이 오른 걸 글쎄요, 생각하면 지방은 그렇죠. 올랐다더라고요. 이렇게 좀 어떤 손바뀜도 나타나고 또 최근에 원주가 그렇게 뜬다 그러잖아요. 원주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고 거래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수도권은 좀 힘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의 어떤 분산 투자나 연령대별 분산 투자나 이런 거 다 살펴봐도 부동산에 대한 어떤 사랑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다만 금융자산의 그 아주 일부죠. 4분의 1만 보면 분주하게 상당히 회전율이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만의 특징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다른 나라보다는 한국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0년대에 우리 경제가 이제 드디어 정말 1인당 국민소득 10,000달러를 향해서 돌진하던 그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특히 80년대에 3년 연속 엄청나게 30%. 올랐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3년 만에 거의 2배가 올랐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부동산이 말을 한다라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신화를 줬던 학습 데다가 효과 이런 게 남아. 여기다가 또 그 2000년대에는 또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변화들 속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받기가 예전보다 금리도 낮고 훨씬 쉬워지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우리 가구들이 더 좋은 집에 살아야지 하면서 집은 안 사고 일단 열심히 저축해서 이 소득의 한 25%, 26%를 갖다가 그냥 저축했다면 요새는 그때 모았던 돈을 20년에 걸쳐서 다 집을 사가지고 예. 이제는 보면 가계저축률이 5%, 4% 이래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에 대한 그 80년대 경험들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다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집값이 싸지고 이자율도 떨어질 때 다 집을 사서 부동산에 이제 많이 투자돼 있다라는 그 그러면 말씀은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가계의 유동성 상황은 별로 안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계 통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랄까 특징이 결국 가계의 흑자율은 떨어지는 가운데 예. 자산은 옛날보다 많아졌죠. 왜냐하면 네. 오랫동안 축적됐지만 예. 좀 부채도 같이 늘어나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아니 저렇게 자산이 많은데
왜 부채는 또 저렇게 늘어? 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기 싫은 것도 있고 네. 또 손해봤다는 느낌 때문에 팔지 못하는 것도 있고 네. 2000년대 초반처럼 버티다 보면 결국 시장이 바닥을 칠 거야라는 그런 기대들이 이른바 이제 하우스포들 뭐 그런 얘기들 요새 아니 많이 그게 좀 왜냐하면 있죠. 유동성이 좀 있으면 버티기가 쉬운데 네. 유동성이 없으면 좀 버티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아마 금방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죠. 네, 그렇죠. 자, 홍춘욱 박사의 시장을 보는 법 자세히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요. 우선 이번 주에 시장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은데 일정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이유자명 장관 회의 뭐 다 익히 아실 거고요. 뭐 알코아 실적을 스타트로 미국도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11일에는 미국 FOMC 의사록이 나오네요. 금통위가 12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금통위 금리 인하 얘기 요새 조금 돌고 있는데 옵션 만기도 같은 날 있고요. 13일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이 부분도 시장이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변수입니다. 자, 홍춘욱 박사님께 밑도 끝도 없이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시장 유로존 때문에 되게 불안한데 예. 투자하는 입장에서 쑥그리고 있어야 됩니까? 지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만한 면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자산 배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너무 시장 경기에 베팅하지 말자라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투자자들 자체가 너무 많이 빠진 자산,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자산에 대해서는 리밸런싱 하자는 쪽에서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어디 두 가지의 자산으로 크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두 자산 중에 한쪽 자산만 쭉 상승하고 나머지 자산이 주가가 빠졌다면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의 원칙은 많이 오른 자산은 좀 줄이고 못 오른 자산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다 살펴보면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은 기가 막힌 수익이 났는데 그렇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 이맘때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다. 이러면 지금 현재 그 환율 평가 이익과 또 투자했는데 차익이 대략 한 20%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너무 크죠. 네. 근데 채권이라는 게 1년에 5, 6%면 고마워서 너무너무 감사할 지경인데 그렇죠. 20% 정도까지 났다라는 건 투자자들이 지금 너무 경기에 대해서 비관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반대로 주식시장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다가 또 세계의 그 한 20개 정도의 선진국 클럽이라 할 수 있는 OECD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경기 선행지수나 이런 걸 보면 아주 강한 탄력은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끈질기게 우상향은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이 시장의 참가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를 갖고 주식 가격을 디스카운트 좀 싸게 보고 있을 때는 좀 많이 채권 쪽에서 수익이 꽤 지금 나고 있으니까 네. 그 자산을 조금씩 주식에 조금씩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미국 국채 투자가 가능한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첫 번째는 방법이 뭐냐면 여객펀드. 여객펀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인 수많은 투자 운용사들이 미국 국채에 투자하거나 미국 국공채 투자 펀드들이 있어요. 그런 펀드에 투자하시는 펀드에 방법.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예,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국내 개인 투자자들 홍콩 비롯해서 해외 투자 많이 하시죠. 특히 주식까지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은 많이 하시죠. 예, 우리 강 교수님 뭐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아니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우리나라의 증권사들이 미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들의 주식을 직접 살 수 있어요. 네. 그럼 주식처럼 거래 가능한 펀드가 하나 있죠. 네. 상장지수 펀드. ETF. ETF가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PB들 일부만 미국 국채 사주세요. 라는 그런 경로가 있었고 실제로도 보면 저희들 은행의 PB들, 그 프라이빗 뱅킹 고객들 보면 해외 쪽, 특히 미국 쪽 자산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원래 부자일수록 미국 달러 자산 선호한다라는 건 익히 알려진 비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점점 더 미국 채권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최근에 수익률이 너무 뛰어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점점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런 관심들이 높아지는데 발맞춰서 실제로 또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환경도 국제화라는 게 진짜 제대로 된 국제화들이 이제 결국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지수 펀드까지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경기가 좀 나쁘긴 하더라도 많이 올라간 쪽에서 비중을 좀 덜고 많이 떨어진 쪽에서는 비중을 채워서 이제 밸런싱을 좀 다시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네. 근데 또 보면은 그 업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요즘 보니까 뭐 차화정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정화조가 됐대요. 이게 완전히 이제 화장실이 돼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향후에 그 시장을 주도할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금융주에 관심을 금융주. 맞춰야 된다고 금융주요? 보는 쪽이죠.
왜 그러냐면 금융주가 지금 제일 부진해요. 예. 왜냐하면 거래대금도 줄었고요. 또 연체에 대한 부담들도 있고 그렇고 특히 최근 들어서서는 그 정부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시장 장기금리가 떨어지면서 장기금리랑 단기금리가 이렇게 붙어서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까지 벌어지면 이 그 금융주들이 참 힘들어져요. 예. 이런 금융주들 가장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이런 금융주들이 왜 그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초기에 가장 매력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가 레버리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갖고 있는 자산이 되게 커요. 그래서 경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이쪽이 금방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우리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 금리가 뭐 이달에 인하될지 다음 달에 인하될지 그런 건 상관없이 일단 이렇게 저금리의 국면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며 자금 조달들이 금리의 차입의 여건들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이 금융시장이 점점 유동성이 풍부해지거든요. 이제 그 돈이 어디 갈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방향은 못 정했지만 그 자금들이 한번 시중 자금들이 흐름을 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출이든 주식이든 이쪽에서 금융시장에서 돌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금융주부터 실적들이 개선되는 이른바 금융장세의 초입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양적 완화니 또는 유럽중앙은행의 S&P 시큐리티 마켓 프로그램 그러면서 직접 시장에서 채권 사줘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기대하는 이유가 결국 이런 금융장세에 대한 어떤 애끓는 갈망 이런 것들 때문이기 때문에 금융주를 좀 관찰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금융 담당 애널리스트 출신이라고 금융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요, 그 처음에는 철강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 확 찍어가지고 예. 은행이 낫습니까? 증권이 낫습니까? 지금은 사실 증권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갑자기 이제 돈이 들어오는 특히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상황이 나오면 당연히 처음에 거래대금부터 신호들이 오고 주가 바닥 전에 거래대금부터 신호가 오는 시기가 나타나면 항상 역사적으로 금융주 특히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앞서 움직였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증권주는 너무 다양해요. 예. 맞아요. 그런데 비해서 종목 고르기도 어려운 반면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단순하죠. 그렇죠. 정부 정책 금리가 예를 들어 인하되거나 해서 은행의 어떤 조달 금리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며 마진들이 개선되거나 또는 이런 경기 부양의 정책 때문에 내수 불황이나 우리 경제 불황이 좀 철치될 수 있다는 희망이 주어지는 순간 은행이 그 많은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상도가 버리는 경우에 은행주들이 큰 시장의 어떤 흐름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증권주나 보험주처럼 빨리 움직이는 주식들이 먼저 움직이겠지만 이런 흐름이 경기 부양의 흐름들이 꾸준히 강화되면 결국 금융주들이 붐을 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최근 한 10년 보면 금융주들이 처음 시작은 해줘도 그렇죠. 결국에 금방 좀 꺾이는 면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금융주가 오르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그 다음이 소비재 관련주를 보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탑다운 전략의 시작이죠. 그래서 탑다운 전략을 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경기겠지만 경기 뒤에 유동성을 저희들은 보는 거고 그 유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정부 정책 금리의 변화 방향과 그에 따른 통화 신용 정책. 근데 지금은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당장 거기다 주식을 투자하세요라는 말은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못하는 이야기지만 지표로서 어떤 시장의 유동성 지표나 장단기 금리차 같은 그런 중요 지표들은 자 관찰을 하시면서 점검을 하고 계시면 레이더를 이렇게 그쪽 방향을 향해서 레이더를 켜고 계시면 신호가 포착되는 순간이 머지않은 제 생각에는 아주 먼 미래일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소재주 같은 거, 소재주들이 지금 그것도 만만치 않게 지금 낙폭과대주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지금 사놓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은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융주보다는 더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금융주에 왜 관심을 가지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됐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2% 초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탑다운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정부, 특히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 세계 22 이런 중앙은행들은 뭘 쳐다보고 있냐면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이 어떨까를 집중적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그 한국은행 그 현관을 딱 들어가면요. 통화 가치 안정에 초속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중앙은행들은 그 자국 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키는 게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중요합니다. 2%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시기에 많은 경우에 금리를 인하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낮다라는 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상품 시장 같이 인플레이션의 어떤 기대주들은 음. 경기에 좀 후행하는구나. 아. 그래서 경제가 본격 회복되고 난 다음에 약간 순차적으로 뭐 CRB 지수니 또는 뭐 예를 들어서 골드만삭스 커머디티 인덱스 같은 이런 중요한 상품 가격 지수들은 경기에 약간 후행하며 올라오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지난해 봄처럼 차화정이라는 3대 그 테마가 형성될 때 가장 대표적 특성이 뭐였냐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멈추고 오히려 이제 인상적으로 돌아설 때 가장 수혜를 받는 게 소재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뭐 과거 경험상으로 봐도 이렇게 뭐 소재주나 이런 거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시장 종목들이 수익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 자, 우리 조금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 미국의 국채에 투자했을 때 한 20%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연간 수익률이. 그렇죠. 연간 수익률이.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이 뭐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위험해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아직도 해외 투자 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물론 뭐 그 단기적 시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라면 우리 주식시장이 그래도 늦어도 가을 찬바람 불 때는 좀 살아나지 않겠냐? 제발. 특히 근데 희망 섞인 전망이기도 하지만 이제 바람하지 저는 않습니다, 그 전부. 경제 분석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인플레이션율, 낮은 인플레이션율은 또 경제에 해로우니까 안 좋죠. 네. 그걸 부양하기 위한 흐름이 나타날 거다. 이런 쪽에서의 이제 전망이고요. 그게 뭐 예전에는 금리 인하자마자 바로 반응한 적도 있지만 보통 한 3달 정도 걸리더라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찬바람은 좀 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게 이제 정부의 정책금리 인하가 될 때 분명 채권 시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 충분히 타당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자산의 일정 부분 뭐 한 20%든 30%든 채권 쪽에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되게 잘 올라주는데 빠질 때 너무 무섭게 그렇죠. 빠지고 축축 빠지죠. 그리고 빠질 때 또 특징이 환율이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한 70% 뭐 또는 보수적인 분은 한 60% 또는 좀 그 공격적인 분들은 80%까지 주식 비중을 채워놓은 다음에 한 20%, 30%를 가지고 미국 채권에 보험을 들며 불황이 오면 보험에서 보험금을 타고 호황이 오면 보험금은 묵히지만 대신 우리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불황, 호황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오히려 둘을 짬짜매를 만들므로써 맛을 더욱더 키우는 수익률을 더욱더 한 자산에 베팅하는 것보다 둘을 섞음으로써 더 수익률을 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아주 그냥 흔들리고 뭐 아주 종목 고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ELS나 ETF 쪽으로 자금도 많이 몰리고 지금 거래량도 과거에 비하면 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엄청난 있잖아요. 차이가 나죠. 이쪽 투자는 지금 이제 앞으로 ELS나 ETF 투자는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적을 때는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거든요. 이게 특히 그 투스탁이나 쓰리스탁 그 종목 연계되어 있는 ELS 주가 연계증권 같은 경우는 굉장한 매력을 주는 상품으로 인기 상품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시면서 특히 삼성전자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거대 기업조차 하루에 3, 4%씩 움직이는 이런 시장 상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세 종목 중에 한 종목만 배려 하단으로 내려가도 수익률에 로스컷이 그렇죠. 발생하는 그런 상품들의 어떤 위험들은 좀 알고 제 생각은 이렇게 항상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져 정부가 경기 부양으로 본격적으로 스탠스를 바꾸려고 할 때가 늘 폭풍우가 가장 치는 또 오르락내락 등락이 심한 그런 환경이라는 점을 생각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어떤 그런 안정적 수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종목 특히 두 종목, 세 종목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상품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반찬이지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ELS나 ETF나 투자하시는 분들 정확히 좀 알고 투자하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좀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홍춘욱 박사의 조금 더 솔직한 토크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거기 앞서서 이번 주 일정을 아까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자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이미지 앵커가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네, 증시 콘서트 호불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최첨단 과학 시스템이죠. 오늘은 홍춘욱 박사를 스캔하도록 할게요. 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채찍 효과입니다. 이 채찍 효과라는 것은요, 채찍의 손잡이 부분을 조금만 움직여도 채찍의 끝부분이 요동치는 것처럼 이 선진국 경제의 미미한 변화에도 신흥국 경제가 요동치는 현상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채찍 효과, 이 국내 경제와 함께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부분,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죠. 탑다운 투자 전략입니다. 이 탑다운 투자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조금 뒤에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산 배분 원칙이 나오고 있네요. 홍춘욱 박사의 말씀에 따르면 자산 시장을 분석한 결과 종목 선정과 매매 방법은 부수적인 것이고 90% 이상 수익률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자산 배분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연 효과적인 자산 배분 원칙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홍춘욱 박사와 함께 하시죠. 자,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의 채찍 끝에 달려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미국 소비자 지출이 한 1% 정도 감소를 하면 예.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미국 제조업체들의 생산을 살펴보면 5에서 8%가 줄어요. 예. 왜 그러냐면 재고라든가 네, 중간에는 네. 유통상들의 또 여러 가지 어떤 정보 왜곡 때문인데 그 다음에 또 몇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한국 수출을 보면 크게는 20%에서 25% 정도 수출이 변동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재채기라면 이제 독감 걸린다. 독감 걸리는 우리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소비자 시장에서 우리는 부품업체의 위치, 원자재 공급업체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산 공급 사슬에서도 떨어져 있고 두 번째는 거리도 태평양이라는 그 먼 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비싼 부품들 아니고 사실 비행기 못 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넉넉하게 주문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 이 과정에서 서로 정보가 왜곡이 벌어지며 한국 경제는 이 미국이라는 시장 전체의 규모만 보면 한 15%밖에 안 되는 시장인데 예, 이런 선진국 시장의 소비자 지출의 변동이 우리 경제에 아주 큰 충격을 주는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럼 그 채찍 효과를 우리 시장,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용해야 돼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바라봄에 있어서 특히 수출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수출 기업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제품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라이프 사이클도 참 중요하지만 일단 그 수주가 오고 있는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일본 같은 곳의 경기 변동에 일단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뭐 이 우리나라를 입장에서는 참 기분 나쁜 일이지만 미국 경제가 조금만 나빠지면 우리는 더 나빠지니까 미국 시장에서보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가 더욱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주 역설을 갖게 되는 거죠. 미국이 나쁘면 한국 주식을 파는 그렇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쓰신 책이 이제 한국형 탑다운 투자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말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는 뭘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인구라는 거죠. 인구요? 인구제. 예, 인구?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결국 이제 앞으로 알다시피 우리가 노령화되는 나라니까 예, 그렇죠.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잘하고는 있지만 내수 시장이 이제 점점 축소되거나 아니면 성장세가 둔화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부동산 매각에 이어 주식까지 팔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예. 그런 어떤 미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인구 구성들을 좀 알자.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출산율. 출산율. 그러니까 한 여성이 평생에 걸쳐 갖는 아이의 숫자가 3명 이상인 나라는 쳐다보지 말고 그런 나라는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 겪으니까 3명 이하인 나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 정부 정책. 특히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위험에 처할 때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걷잡을 수 없이 예, 높아지는 예, 걸 맞습니다. 방치할 예. 때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그 나라 우리 개발도상국들은 대부분 다 선진국 경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찍 효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중요한 경기 지표를 볼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것처럼 거기서 산업 전략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차례대로 좀 이렇게 내려가는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시장 볼 때 뭐 여러 가지 뭐 이코노미스트시니까 여러 가지 변수 다 보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물가도 있을 거고 환율도 있을 것이고 경기 사이클, 금리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텐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본다면 뭐를 꼽을 수 역시 있을까요? 선진국 경기죠. 아. 그게 워낙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좀 악영향을 미칠 만한
악재들 뭐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예지만 작년에 일본 지진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일본 주식시장 폭락할 때 우리 되게 어려워 보였지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한참 선진국 경기들이 나쁘지 않고 특히 원자재 가격이 쭉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세계의 어떤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들이 부각되고 있을 때는 그렇죠. 금방 충격을 회복하는데 지난 8월 이후에 선진국 경기가 그 재정 절벽에 대한 공포들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 경기가 악화되는 순간 그 뒤에 지금도 우리 많이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좋은 기업들 또 미국에서 현대차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맞아요. 이런 개별 기업의 뉴스가 좋지만 시장이 힘을 못 쓰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OECD 경기 선행지수 보여주셨는데 그 지표는 열심히 보시겠네요. 그걸 제일 열심히 보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이 OECD 경기 선행지수에 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중앙은행 정책이니까 그 다음으로 인플레이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거시경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거시경제 보는 것보다는 기업들 분석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종목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런 이제 기업 분석을 하려면은 어떤 부분을 제일 좀 잘 그러니까 중요시해야 되나요? 두 가지로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수주는 저는 가치 투자가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수주라는 건 결국 우리 국내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 또는 그 경기 변동을 덜 타는 우리가 직접 소비자를 만나는 오리온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이마트 더 나가서 롯데칠성처럼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경기를 덜 탑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네. 브랜드도 갖고 있고 우리도 물건을 갖고 있고 우리가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나머지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채찍 효과에 따라서 선진국 경기를 너무나 크게 타니까 일단 어떤 개별 기업의 분석에 대해서 집중하고 싶은 투자자분들께서는 내수형 기업 또는 소비재형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게 좋고요. 수출 기업들,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약 한 65% 정도를 차지하는 이 수출 관련 대기업이나 수출 관련 중소기업들을 분석하실 때는 일단 전제가 해외 경기에 대한 분석과 그 경기의 분석에 따르는 우리 이 기업들의 후방 효과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좋아지고 나면 수주가 어디가 느는가 이런 공부들은 충분히 하셔야 되지만 일단 방아쇠 역할을 하는 선진국 경기에 대한 관심을 함께 가지시는 게 기업 분석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 박사께서는 사실은 주식 투자 국한시켜서 어떤 종목을 사느냐 이런 부분보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자산 배분, 그렇죠. 뭐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네. 그게 또 왜 그렇게 중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자산 배분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다면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네,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이제 96년부터 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한 16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위해서 특화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게 참 경기 흐름은 그래도 따라가겠는데 주식시장은 정말 너무나 많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자신이 확실하게 예측을 해서 난 맞출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질 때가 오히려 위험할 때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자신의 미래 예측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자산의 한 7대3, 뭐 6대4 형식으로 자산을 안정적인 보험형 자산과 좀 공격형 자산으로 분산해서 빠질 때는 보험을 타고 또 주가가 오를 때는 보험금은 좀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참으면 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면서 길게 시장의 복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첫 번째 생각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이제 또 하나죠. 자산 배분을 일단 결정을 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산 배분을 하면 꼭 이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같은 입장에서 그렇죠. 비 오면 한쪽은 우산 장수가 좀 좋고 비가 안 오면 마른 날에는 집신 장수가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밸런스를 할 때는 변화 방향이 바른 두 자산에 이렇게 그 자산을 갖다가 배분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너무 많은 애정을 두고서 여기가 최고야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아파 못 견디니까 늘 자산 배분을 한다 하면 그 자산 배분의 원칙을 잊지 않고 유지하고 또 어떤 자산이 너무 많이 가격이 오르면 지금처럼 채권 시장에 투자한 수익률이 너무 높아지면 야 이게 잘 가는구나 하고 여기다 돈을 더 넣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돈을 비율대로 넘어선 부분들을 빼서 지금 잘 못 가는 자산으로 옮겨가는 어떻게 본다면 잘 사는 집 우리 아들에게 돈 좀 가져와서 못 사는 녀석 얘가 체력을 찾을 수 있도록 보약도 지어주는 부모의 심정으로 자산 배분을 하면 그게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홍 박사님 말씀이 예전에 슈퍼리치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증시 콘서트 호불호에서요. 네. 그 부분이랑 상당히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안 가는 자산은 부동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이제 언젠가는 팔릴 날이 오겠죠.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코너 속의 코너예요. 강 교수의 은밀한 시선이라고 은밀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대답은 명쾌하고 또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에 나온 책이 돈 좀 굴려봅시다 아닙니까? 그렇죠? 돈 굴리는데 어디가 좋은지 딱 한 군데 딱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개발도상국 증시 중에선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나라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산율 3명 이하, 그러면서 물가가 점진적으로 안정되고 또 정부 정책도 나쁘지 않아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해서 한번 뭐 다 올인하자는 건 아니지만 주식 자산을 예를 들어서 70%를 배분했다 그러면 그중에 한 10%를 이 나라, 제 생각에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앞으로 미래가 상당히 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서 또 종목을 찍어달라는 분들에게는 실망이 크셨겠지만 그래도 나라도 잘 찍어도 그렇죠. 향후의 미래 전망들을 생각해 본다면 무궁무진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 가져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럴 것 같네요. 저거 자원무국이고. 그렇죠. 네. 인도네시아 얘기 말씀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으시긴 지금 하더라고요. TV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필리핀 이쪽으로 지금 돈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필리핀 증시도 요새 급등했대죠? 나한테 얘기하고 가지.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모든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은 역시 시드머니, 종잣돈을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자녀 경제 교육. 혹시 그 아들이 채훈입니까? 예, 채훈이 맞습니다. 예. 어떻게 아셨어요? 채훈이는 필명이 그러고 보니까 그렇군요. 조사하셨습니다. 채훈이는 어떤 식으로 그 경제 교육을 예, 시키시나요? 용돈을 열심히 주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설득을 해서 그 돈을 모아서 펀드에 가입을 해가지고요.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운영 수익이 잘 되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 녀석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아빠랑 좀 달라서 공부를 더 잘하면 전부 다 학비로 들어가겠지만 또 공부를 잘 못하게 되더라도 또 이 녀석 그 결혼 자금이라든가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아빠 입장에서는 좀 장기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내주는 그러니까 돌잔치 때 받았던 금반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 나가고 있으니 지금은 아빠 용돈 다 가져간다고 입이 이만큼 나오지만 나중엔 고마워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뱃돈도 다 넣으시는 거죠? 그 녀석이 이제는 자기가 직접 들고 옵니다. 아빠 넣어주세요 그럽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 교수의 은밀한 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홍 박사께서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 뭐 시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보고 계실 텐데 투자를 위한 조언 한 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뭐 이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요. 돌이켜 보면 그 주가가 오르는 시기는 잘 못 맞추면서 빠지기 전에 약세장에 대해서는 후각이 매우 민감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돌이켜 보면 어떤 사람도 오를 때도 잘하고 내릴 때도 잘하는 이 만능의 제주꾼들은 시장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즉 자신에 대한 나는 시장에 행복의 별 아래 살고 있어라며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너무 과도한 자신보다는 어떤 자산 배분을 통해서 안전판을 확보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 능력을 이용해서 거기서 추가적 수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좀 이런 균형 잡힌 자세를 가지시면 더 나은 미래 또 행복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식 투자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느냐 거기다만 관심이 많은데 조금은 넓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홍춘욱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내용 어땠나요? 뭐 좀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실제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자산 배분만 잘해놔도 서로 보완 관계가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자산 배분의 성과를 우리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이 한 90%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기 위해서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시드머니를 잘 좀 모아놔야 될 것 같아요.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드머니 중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어쨌든 뭐 주식 몰빵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 관리 이런 부분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래서 탑다운 투자 방법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튼 뭐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을 했었는데 현재 같은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각입니다.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조금 넓게 볼 수 아는 지혜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증시 콘서트 호프로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